한 줄평 한번 해보시죠. 기생충으로 선을 긋지 말자. 소름 돋는 영화네. 그렇구나. 찝찝함 없는 벌레와. 와! 하나 둘 셋. 저희 기생충을 개봉한 다음날 당일이죠. 봉 감독님의 신작 무려 대상을 받은 황금종려상. 황금종려상이라고 하던데. 죄송합니다. 어떠셨나요? 일단 영화를 가장 많이 보시는 분으로서 제가 많이 보나요? 근데 이거 좀 사실 차로 타고 오면서 멘트 생각을 했는데도 아직도 생각이 안 나네요. 쉽지 않은 거. 압도적이었다. 예, 전 진짜 제 인생에 영화 순위는 항상 확고했어요. 한 근 5년, 5, 6년간 1위 다크나이트였고 2위는 퀸틴 타란티노의 바스터즈였고 3위는 항상 라라랜드였거든요. 근데 그걸 흔들었어요? 네, 깼어요. 한국 영화가. 저는 한국 영화가 이걸 깰 줄은 제가 상상도 못했는데 저는 과감하게 제 인생 영화 2위로 올립니다. 2위로 네. 퀸틴 타란티노 밀어냈네요. 밀어냈네요. 일단 뭐 그건 제 각설하고 원래 봉준호 감독 영화가 뭐 괴물, 옥자, 플란다스의 개부터 시작했죠.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좋아했던 장르는 아니었어요, 사실. 그냥 전형적인 한국 영화 중에 정말 잘 만든 영화 그런 정도였고, 저한테 항상 그 정도였거든요. 카넥하고 이제 올드보이나 이런 거를 만드신 다른 감독님이 계시고 뭐 이런 감독이 계신데 이제 좀 약간 독보적으로 칸을 항상 안 믿었어요. 칸에서 재밌다 하는 영화 저는 정말 재밌게 보는 거 많이 넣었는데 평론가들이 좋아하는 거랑 네, 대중이 좋아하는 취향이 다르죠. 별로 안 믿고 오히려 요즘엔 좀 프레임을 씌울 정도 그냥 거장이 만들고 좋은 배우가 나오면 거기서 상 받는 정도의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황금종려상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클래스가 달랐다. 그 러닝타임이 정확하게 저희가 130 분. 10시 20분에 들어가서 130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화 보고 나왔는데 허리가 아플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집중해서 불편한 자세였지만 영화 볼 때는 그 2시간 10분 동안 하나도 모르고 끝나고 나서 이제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대집중, 진짜 이 정도 집중력을 간만에 좀 발휘하는 것 같은데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그냥 뭐 없어요. 그냥 꼭 영화 가서 보셨으면 좋겠고 2번, 3번 봐도 정말 즐거울 영화일 것 같고 몇 개월 동안 이 영화를 곱씹으며 살아가는 게 더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뭔가 울림이 있었나 봐요. 네, 진짜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진짜 재밌게 봤고 가볍게 재밌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집중해서 보게 되는 그런 느낌인데 제가 느낀 거는 잔혹했어요. 잔혹했는데 그런 장면이 많아서 잔혹한 게 아니고 그 심리적인 부분들을 잘 묘사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거에 공감도 됐고 사회 문제를 다룬 거잖아요. 어쨌든 네. 이 감독님이 계속 뭐 괴물, 옥자 사회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뤄왔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최고의 작품. 네. 뭐 옥자 이런 것도 봤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건 재밌게는 봤는데 재밌었는데 가슴 깊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좀 먼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진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네, 그런 문제들을 다룬 느낌이라서 그것도 잘 다룬 느낌이라서 또 공감이 많이 됐고 굉장히 공감하는 게 그 봉준호 감독님이 굉장히 관찰을 많이 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뭐 사회 문제를 다룬 부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그 집이라는 곳 그 공간에 완전히 상반되는 시선으로 그려지는 두 집이 나오잖아요. 뭐 송강호로 대변되는 그 집과 그리고 이성균이죠? 이성균이 회장인데 그분이 사는 집. 그러니까 그 신분 차이에서 나오는 근데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뭔가 장벽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심리 묘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공감을 얻어내는 것 같아요. 결국 그 기생충에 대한 주제를 던지면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관찰했기 때문에 좀 임팩트가 있지 않았나.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었는데 저는 좀 주의 깊게 봤던 장면이 원래 그 주인공이 계획이 있다 했었잖아요. 계속 계획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계획은 우리가 보면 인생에 우리 지금 사회 풍조로 봤을 때 계획이 있다고 되진 않아요. 그 계획으로 이루고자 하는 결과물을 못 만드는 사회 구조잖아요. 일단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 계획 이전에 주어진 조건에서 하는 거고 그 돈으로 대변이 되는데 처음에 계획이 있다고 해서 가을 선생님으로 들어가게 돼요. 주인공이 들어가서 그 집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인데 그 뒤에 뭔가 에피소드 때문에 돌을 사용하잖아요. 그 돌로 자기랑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제끼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건데 이 일을 무마시키고 근데 아버지가 결국 그 집안으로 다시 들어가잖아요. 어찌 됐건 줄거리 상으로 그 뒤에 아버지한테 저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고 돈을 일단 많이 벌 거예요. 그 부분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와닿았어요. 뭐냐면 저거 못 이룰 꿈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네 현실로 봤을 때 그 메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지 않았나.
맞아요. 근데 마지막 컷은 약간 역사에 남을 컷이죠. 네. 아버지 계획이 있어요 하고 아버지는 걸어서 계단을 올라오시면 된다. 우리네 사람들이 노력하는 과정에 나오는 모든 건데 사실 그 집 밑 지하에서 걸어서 오려면 그 집을 사야 되는데 우리한테 그 집이 주어지는 조건들이 없잖아요. 이거 분명히 다른 감독이었으면은 그렇게 마무리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죠. 네. 뭐 예를 들어 상상처럼 끝났거나 그렇죠. 혹은 그런 상상 없이 그 아버지는 들을 수 없는 편지를 네. 읽음으로 끝났겠죠. 그렇죠. 근데 상상을 보여주고 현실을 보여주는데 그게 칸에 상 받는 차이겠죠. 네, 그게 정말 현실적인 문제, 사회 문제를 정말 집요하게 파고든 것 같고 특히 지하에 숨어 사는 그분들 있잖아요. 그것도 진짜 놀랐어. 그분들이 지하에 숨어 사는데 회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생충들이 숙주로 삼는 감사합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의 주인이라고 볼 수도 있죠. 우리가 회사원으로 그 문제를 환원하면. 그러면서 그 밑에 나오는 게 정치인들 얼굴 나왔어요. 뭔가 우리네 인생을 그런 거에 의지해서 계속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있을 만한 공간은 사실은 기득권층한테 주어져 있다는 거죠. 진짜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았어요. 그리고 인디안이 나오는데 의도적으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일부러 넣은 것 같죠? 네. 인디안이 사실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땅이 뺏기고 그러니까 저도 정확하게 파악은 저도 잘 못하겠지만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근데 그랬지만.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곱씹으면서 좀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그 인디안이란 존재 자체를 어린아이한테 역할을 줬고 그 친구가 계속 관찰자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관찰자예요. 주인공은 아니에요. 좀 특이한 그 롤을 맡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집에서도. 그 집에서 특이한 관찰자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이런 광경들을 다 목격하면서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치열한 이 경쟁, 그러니까 자리 뺏기 경쟁에서 혼자 유일하게 다른 행동을 해요. 막 텐트 치고 그런 거 잘 하시잖아요. 아니, 이거 되게 굉장히 임팩트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전투하잖아요. 저도 같이 해요. 그 텐트는 중간에 부부가 같이 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방금 에로틱하고. 저보 텐트 친 걸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 저는 텐트 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집이 많잖아요. 여기저기 동네에도 많고 여기 아파트도 있고 많잖아요. 집들을 다 떠나서 내가 텐트 치는 곳이 집이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 맞아. 반항심은 아닌데 네. 그런 거랑 연결이 굉장히 되는가 좋은 얘기인 게 하는 생각이 왜냐하면 갑자기 들었어요. 거기에 있는 등장인물들은 전부 뭔가에 집착을 하고 있어요. 이 가족, 그 송강호로 대표되는 가족 아들이 과외 선생님으로 가면서 그 집에 들어가면서 자기들이랑 완전 다른 상황의 집을 본 거야. 저 공간에 우리가 간다면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그걸 노리면서 얻는 그러니까 노동력 같은 거 그걸로 편하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인디안 복장을 항상 하고 나오는 그 아들은 그 상황에서 모든 게 벗어나 있어요. 캠핑 가서도 본인은 캠핑에 계속 있겠다고 했어요. 유일하게 이 약간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곳이 집이고 밖에 나가서 텐트 치고 비 맞고 하는 게 집이라 느끼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의 약간 저는 이걸 그렇게 봤거든요. 왜 이거를 머리로 밖에 해놨을까? 로스부어를 지하에 있는 사람이 지하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가난한 자로 대변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내는 신호를 유일하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아이, 순수한 아이. 걔가 무슨 보이스카우트를 약간 뭔가 표현했잖아요. 보이스카우트의 언어로 얘기했다 하는데 걔만 읽을 수 있고 아들이 나중에 읽게 돼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읽는데 아들은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인디언 그 친구는 이 여기에 속해 살면서도 가난한 자의 심정에 공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존재에서 약간 그 아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대사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빈도 깊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이 굉장히 한국적인 영화거든요. 굉장히 한국적인. 네, 한국적인 영화인데 그 뭐 스카우트 부분하고 스카우트. 그 이게 뭐라 그러지 모스부어 뭐 이렇게 모스부어 그거 굉장히 생뚱맞았죠. 그런 부분들이 근데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영화인데 국제적으로 공감을 좀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을 이 아저씨가 무전기도 있었고 우리 감독님이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그냥 그걸 곳곳에 좀 있어요 그런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디안이라는 그걸 또 가져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외국인들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상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를 했다는 거죠. 네, 이해를 했다는 뭔가 거. 메시지가 있다는 거. 뭐 어떻게 됐든 우리가 한국인인데 한국인이 아는 사람들도 이걸 보면서 좀 흥미를 느끼고 즐거웠다라고 살 정도가 봉준호 감독의 뭔가 이제 약간 독보적인 느낌. 이야기를 푸는 방식이 훨씬 세련되고 공감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많이 하는 수준으로 올라가신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수준을 논할 건 아니지만 예전의 이야기들은 사실 옥자 사실 좀 저는 좀 생뚱맞았거든요. 메시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공감이 좀 안 됐어요 사실. 일단 현실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내용이었잖아요. 하고 너무 좀 SF였죠 거의. 네, 하고 뭐 사회적인 이상적인 문제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바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 하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체감적으로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번에는 그냥 근데 먹고 제가 뭐 돼지고기가 없다고 해서 어. 지금 돼지고기를 못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저런 집에 살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뭐 한국인들이 조금 더 열광할 것 같고 저는 이 영화 진짜 개인적으로 요런 류 영화가 1000만 이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1000만 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미 뭐 50만 정도. 관심이 엄청 네. 지금 많아서 기생충이 주는 혹은 지칭하는 게 뭐라고 좀 생각해요. 중이요. 일단 제 의견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송강호가 마지막에 살인을 저지르거든요. 네네네. 뭐 이건 스포가 있습니다. 이미 스포 있는 거 알고 보시는 거고 송강호가 계속 운전기사 역할을 하면서 송강호가 계속 신경을 써요. 본인 몸에서 냄새가 나나.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그 내용을 들은 거는 숨어 있다가 그 주인 부부가 얘기하는 대화에서 아 그분 선을 안 넘어서 좋아. 그분 선 안 넘는 거 정말 좋은데 이상한 냄새가 나. 근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감 같은 건데 기본적으로 그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송강호라는 사람. 아 나를 먹여 살려주시는 고마운 사장님인데 마지막에 그 고맙다는 사람한테 마지막에 나와서 그 지하에서 숨어 살던 그 송강호와 비슷한 처지의 가난한 사람이 미쳐 날뛰면서 그 송강호 딸을 찌르고 그 사람 죽잖아요. 그러면서 그 밑에 이제 차키가 깔려있으니 그 차키를 꺼내려고 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막 그 송강호한테 했듯이 냄새 난다고. 마치 못 맡을 냄새를 맡은 것처럼. 그때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낀 게 송강호라는 게 되게 특이한 거죠. 같은 처지라고 생각했고 뭔가 약간 박멸하듯이 칼을 찔러요. 그러니까 역으로 제가 해석하는 거니까 제가 느낄 때는 기생충이 역으로 그 집에 기생해서 사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노동력으로 지금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네가 기생충이다라는 그 감정이 순간적으로 떠올랐었다라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영화에서 가장 주제의식이 가장 담긴 부분이 송강호가 찌르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기생충에 대한 완전한 뒤집은 반전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도록 장치를 깔아놓은 우리 봉 형님께 이제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현재와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서 저도 진짜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이고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 느꼈어 나는. 또 왜 그랬냐면 송강호 아저씨가 다가갔나요? 다가가는데 그 처음에는 저는 운전하러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운전하러 갔으면 이게 좀 슬프게 그냥 흘러가는 건데 패배지 어떻게 보면. 거기서 찔러버리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좀 카타르시스가 있었어요. 그게 기본적으로 찌르는 걸 좋아하는. 그런 건 아닌데. 사실 근데 그런 동일한 카타르시스를 저도 느꼈습니다. 뭔가 송강호가 계속 뭔가 억눌리고 자꾸 그 약간 관찰을 하잖아요. 선을 넘나 안 넘나. 그리고 중간중간에 얘기할 때마다 인상을 써요. 그분이 넘어오지 말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선이라는 대사도 굉장히 웃겨요. 이 안에 오지 말라는 거죠. 내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딸내미가 이 팬티 벗어서 일부러 그 운전기사를 쫓겨나게 하죠. 젊은 운전기사를. 이성균의 대사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섹스는 해도 좋아 내 차 안에서. 근데 뒷자리에서 하면 안 되지. 선을 넘었다라고 자기. 그러니까 이게 흔히 우리가 언론에서 보는, 우리가 영화나 어디에서 만들어져 있는, 혹은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그 가진 자. 그게 계속 돈이란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그걸 제 인생에서 체험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있는데, 송강호가 만약에 범씨가 얘기했듯이 정말 비굴하게 차키를 주워서 사실 여기 있습니다 이랬으면 딸이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래. 이 포인트도 중요해요. 네. 굉장히 그때 제가 감정적으로 복잡했던 게, 자기 아들은 그냥 혼절했어요. 생명에 지장이 없어. 근데 그 여자 선생이 죽어가고 있고, 누구가 많이 다쳐있는데 그 사람을 먼저 보내라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 이게 흔히 우리 뉴스에 접하잖아요. 그 병원에 있는데 우선순위 국회의원 뭐 아들이든 뭐 사장 아들이어서 먼저 수술받고.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송강호가 취할 게 행동이 저는 하나라고 봤거든요. 저는 뭔가 감정적인 해소를 할 거라 생각했고, 범씨는 주소를 갈 거라고 봤고, 근데 저는 안 죽길 바랬어요. 마지막에 해소됐잖아요. 결국 그 모든 불만과 우리를 못 넘게 하는 것들이 마지막에. 만약에 우리 민씨가 얘기했듯이 이게 평범한 영화처럼 정말 만약 그게 집을 샀다, 그래서 아버지 올라왔다, 개운이 없었을걸요? 그렇게 끝난 영화가 되게 많고요. 그런 영화 많아요. 특별한 것 같아요. 그 찌르는 장면도 그렇고 네. 계속 뒤집었어요. 계속 뒤집었죠. 아까 얘기 잘하셨어요. 저는 딱 그 포인트가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제가 살게요 했는데 마지막에 그 지하방을 보여주잖아.
그게 내 눈이랑 비슷한 거야. 딱 그 카메라 위치가 여기까지 내려온다니까요. 그러면서 끝이 나잖아요. 따끔따끔하게 막 와닿았어요. 그런 모습들이. 지하 있는 집 사시는 분은 좀 그러면 조금 그렇겠네요. 근데 네. 아 근데 저도 사실은 지하 반지하에서 워낙 잘 만든 영화라서 너무 잘 만들었어. 그리고 그래서 더 몰입을 할 수도 있겠다. 네, 반지하였는데 지하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메라가 가족들이 몰래 숨어들었다가 갑자기 주인집이 돌아와서 도망가는 씬이 있어요. 저는 막 정말 막 불안하게 도망가는데도 그 장면에서 카메라 웍이 되게 웃겼어요. 위에서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그 집이랑 얘네 집에 얼마나 격차가 있는지에 대한 계속 내려가는 장면만 나왔어요. 카메라가 힘들게. 그죠? 네. 카메라 굉장히 엄청 힘들게 내려갔고 그리고 가니까 물이 잠겨 있고. 비가 와도 부자로 대변되는 그 집들은 아무 타격이 없는데 심지어 거기 있는 어린애는 유의로 나갔잖아요. 나가서 캠핑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반지하 집은 그대가 사랑하는 우리 소담 소담양이 화장실 변기통을 이렇게 막고 있어야 할 정도로 졸라 멋있었어요. 그냥 저는 베스트 컷이 생각.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부잣집 사모님이 비 온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캠핑장에 가서 돌아왔는 정도의 에피소드인데 이 사람들은 집을 잃은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그 굉장히 사실적으로 막 이렇게 주저리 막 뉴스 나오고 막 누구는 수재민 있고 이것보다 굉장히 임팩트가 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네 이야기니까. 가령에서 우리 민 씨가 이런 아파트에 살고 저는 반지하에 살아요. 근데 다음날 회사에서 만났어. 근데 저는 집이 물에 잠겨있는데 어제 비 많이 와가지고 밖에서 담배 피고 이랬다 했을 때 그 박탈감. 진짜 예리하게 관찰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살떨리게 슬펐다. 슬픈 영화예요 어떻게 보면. 엄청 슬펐어요. 네. 그거를 엄청 잘 표현했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그리고 유머러스하게 표현을 했지만 그들이 유머러스하지만 굉장히 절박하게 움직여요. 차키 그 얘기 다시 돌아가면 거기서 송강호가 차로 다시 가서 병원을 데려갈 줄 알았던 게 그 집을 잃은 상황에서 부르니까 옷을 주워서 입고 가잖아요. 거기 일하러 다시.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지. 앞에까지 계속 그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게 근데 사실 우리네 일상이죠. 왜냐하면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사실 뭐 집에 부모님이 아파도 회사 출근해야 되면 출근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희생을 하다가 마지막에 폭발한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본인이 느낄 때는 부조리한 포인트를 찾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이고 이거 내 일이니까 해야지 하다가 자기 딸이 죽어가는데도 그 사람 차키를 꺼내면서 그 약간 냄새를 맡는 자기랑 다른 냄새를, 그러니까 삶의 냄새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땀 흘려서 나는 냄새들이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봉 감독님이 기본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 관찰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설득력 있게 만들었어요. 함부로 다른 사람의 냄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뜬금없는 갑자기 좀 생각나는 에피소드. 저도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뭐 물론 그런 의도가 아닌 건 알지만 봉준호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화도 안 내면서 이 사회에 대한 분노를 맞아요. 이렇게 자유롭게, 정말 자유롭게 표현한 거잖아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써내려냈다는 것 자체가 미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쿠엔틴 타란티노가 제일 좋아하는 감독이라고 했는데 우리 민 씨가, 근데 쿠엔틴 타란티노의 작품을 3위로 떨어뜨리고 심지어 라라랜드는 이제 손가락 3개 하나 만들어. 쿠엔틴 타란티노가 가지고 있는 그 폭력의 미학, 거기서 주는 카타르시스만큼이나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주는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저는 정말 좋은 걸 보면 아무 말이 안 나오는 것처럼 그 느낌이 지금 제 기분이라고 느껴주시면 될 것 같고. 차에 오시면서 계속 얘기했어요. 뭔가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배우에 대해서는 얘기하실 게 있잖아요. 그래도 저는 진짜 아까 솔직히 말해서 송강호 말고는 누가 나온지도 몰랐어요. 왜냐면 저는 포스터도 안 보고 갔고 예고편도 안 보고 갔기 때문에. 두 분은 봉 감독님 얘기에 집중했어요. 그냥 송강호만 나온다라는 것만 알고 있었지. 그래서 더 좀 깊게 접근했었던 거. 전 처음에 그 딱 배우 이름 탁탁탁탁 나올 때 박소담 보고 박소담 진짜 매력적인 배우입니다. 근데 이거 원래 그 친구 좋아했고, 그 친구가 아니죠. 그분 좋아했고. 뭐 이건 극설하고 연기도 다들 정말 담배 피는 여자가 이상형이네요. 그런 건 아니지만 간만에 조여정 연기 저는 언급할 게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조여정 인생 영화라고 봅니다. 조여정 연기 진짜 그 전에 연기도 물론 잘했지만 저는 인생 연기라고 봅니다. 진짜 처음에 나와서 우는 장면, 그것도 그렇고 뭐 다양하게 뭐 다 좋았습니다. 모든 장면에서. 조여정 씨가 하는 연기들이 굉장히 임팩트 있었고, 저는 또 인상 깊었던 게 그 아들분, 제가 그 성함을 기억 못하는데 아버지랑 송강호로 이렇게 누워서, 저도 그분 이름 모르는데 좀 인상. 그 부분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둘이 누워있는데 아버지 계획이 뭐예요? 이렇게 고개 딱 돌리면서 아버지 계획이 뭐예요? 이러는데, 그러고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돌이 저를 따라다니네요. 근데 그러면서 눈물을 여기 쫙 흘리는 거야. 그래서 이 해석이 맞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돌이 나를 따라다닌다. 이 말이 저는 계속 꽂혔거든요. 나오면서도. 왜냐하면 이 돌이라는 건 전 폭력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친구가 돌을 사실은 이렇게 신주단시 같이 주면서 행운을 준다는 걸로 줬는데 사실 기회를 잡고 나서 그 돌은 사실 폭력의 도구로 썼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결국 그 밑에 있는 지하 가족들을 죽이기로 결심하잖아요. 죽이기로 결심하고 그 돌을 계속 안고 있는데 아버지 모르겠어. 돌 왜 잡고 가지고 있냐 하니까 아버지 모르겠어요. 돌이 저를 자꾸 따라다니네요.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너무 너무 비약적으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뒤집을 수 있는 전복을 하기 위해서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뺏을 수밖에 없다라 생각하죠. 근데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거기서 또 슬펐던 게 그 폭력의 대상이 가진 자가 아니라 오케이.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밟고 일어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뭐가 있다 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최저임금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자영업자도 아니면서 최저임금 높아져서 나라가 망하니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밟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처지를. 그러니까 저는 그때 끼키야 생각해낸다는 게 저는 그 돌로 사실은 뭔가 주인 박 사장 그 사장을 내려칠 줄 알았는데 그런 기대는 아니라 실제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건 내가 지금 들키면 내가 있을 공간이 없어져. 거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픈 장면이었어. 그 장면 의미 있었고 저한테는 영화가 이런 얘기를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이 사람 천재다. 폭력이 계속 따라다닌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신기한 게 근데 저도 최저임금을 생각을 떠올렸는데 다른 포인트에서 떠올렸는 게 뭐냐면 아까 선 얘기하셨잖아요. 예. 선을 넘지 마라. 자꾸 강조를 했는데 나 그게 무서웠어. 그냥 선 넘지 말라고 너랑 나랑. 근데 거기 나오는 그 사장 부부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거든요. 그죠. 예, 맞아요. 왜 그러냐면 구라를 쳐요. 최저임금을 예를 들면 자 선거철에 최저임금 올려줄게 이만큼 너네 선이까지야 올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뽑히잖아요. 아니야 너네 선이 여기야 이거거든요. 약간 그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선이라는 단어가 정말 좋은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게 선이라는 단어가 오지 말란 거거든요. 그리고 영역 표시거든요. 그 선이라는 얘기로 이 사람과 이 사람 수준을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자리는 앞자리 탈 사람이 있고 뒷자리는 뒷자리 탈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가 우리한테 속삭이는 그 성공 스토리 신화에는 뭐냐면 너 무엇이든 다 될 수 있어. 너 노력하면 다 돼. 그 얘기인데 그 선이라는 거 있잖아요. 계속 선이라는 거 강조하죠. 그리고 사실은 노력을 한 거잖아요. 그 친구가 그 주인공 남자 아들. 근데 결국 중간에 폭력도 써보고 마지막엔 돈을 벌어야 되겠다. 선을 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돼. 선으로 규정 지어버리잖아. 아예 신분. 그러니까 자꾸 신분을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집도 그렇고 선도 그렇고. 근데 집 좋더라고요. 그 집은 좋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누구나 그 집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아무리 돈을 많은 사람이라도 그 집 보면 좀 좋아할 것 같아요. 그쵸. 아들이랑 아버지가 연결되는 거에서 웃긴 포인트가 있었어요. 결국 아들이 그러고 나면 아버지 행방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집에 올라가 보는 거야. 그 집이 보이는 데서. 욕망이 서로 연결된 거예요. 저는 욕망이 연결되는 포인트로 봤어요. 아버지는 언젠가 아들이 나를 구해줄겠거니 믿고 있는 거고, 아들은 아버지는 안중이 없어요. 아들은 그 집을 자기가 한번 가질 뻔했던, 왜냐하면 아들이 욕망이 처음에 실현되는 곳이 여기였거든요. 이거 아시죠? 이 장면. 그러니까 주인집 딸과 뭔가 육체적인 교류를 나누면서 이 집을 내가 가질 수 있나? 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추운 날, 정말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추운 날 들들들 산에 올라가가지고 망원경으로 봐요. 저희가 내 집인데. 그런 시각에서의 우리의 욕망들의 덧없음? 그래서 저는 그거 계속 보면서 봉준호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디테일한 감독이구나. 욕망을 교차를 이렇게 시키는구나. 사실 전 계속 뜨끔뜨끔했어요. 내가 인생을 저렇게 살고 있지 않나. 멍청하잖아요 사실. 근데 사실 좀 슬펐습니다. 슬픈 영화였어요. 저는 약간 고어를 기대하고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기대할걸요 아마. 네, 그 고어에서 나오는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너무 생생해서 너무 현실적이어서 무서운 영화였어요. 슬프고. 그래서 오히려 집도 반지화와 네. 그런 집 네. 일부러 켰다. 근데 보통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완전 극과 극을 내놓으면 되게 자기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맞아요. 오히려 너무 현실적이었어요. 현실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치를 하도록 이 카메라 워킹.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잡아서 가는 장면이 있었죠. 물에 떠갈 때. 네. 그때 인상 깊었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장면
그 카메라 워크에 또 자기 메시지를 담은 거거든요. 다 담았어요. 진짜 인생 영화로 꼽을 수 있을 만한 영화입니다. 맞습니다. 강추입니다, 강추. 제시카 선생님 뽑으십니다. 아 근데 제시카 선생님 진짜 연기 쩔던데? 아니 그 반지하 살면서 이쁜 옷을 다 들고 있더만요. 그런 사실 그게 그런 좀 게 비현실적이지. 예, 사실 그건 좀 나머지는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되게 근데 솔직히 그건 좀 비현실적이었어요. 근데 그것조차 현실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방 보러 다니면서 뭐 공인중개사를 하잖아요. 그분이랑 이렇게 같이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눴는데 그런 분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사회초년생인데 투룸에 살고 싶어하는 분들이 진짜 많다. 근데 월급이 뭐 150만 원 이런데 월세가 막 50만 원씩 나간다. 자기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반지하에 살면서 이쁜 옷. 이걸 캐치해내네. 근데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은 다 그렇죠. 네. 좋은 거 입고 싶고 좋은 거 먹고 싶고 하는 건데. 아니 근데 사실 이 대사도 또 남아요. 돌을 안고 집으로 가잖아요. 파티 꼬맹이 생일 파티 한다고 다 모인 거 맞죠? 아들은 막 허겁지겁 투재민들한테 나눠준 옷 그거 막 옷 주섬주섬 그중에 제일 좋은 거 딱 챙겨 입고 왔는데 그 얘기예요. 나 여기랑 어울리니? 결국 집을 가지겠다는 욕망과 동일하게 그 그룹에 어울리고 싶어서 그 그룹이 입는 걸 무리해서 사는. 사실 우리는 현실이 그렇잖아요. 어울려야 되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드레스 코드는 우리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은 되게 자연스럽게. 근데 뭐 그 고등학생이 어울린다 했잖아요. 본인만 그래 느끼는 거죠, 본인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느끼는 것 자체가 이 사회가 주는 압박인 거죠. 그렇죠. 그 고등학생은 어울린다 했어요. 이 인간의 욕망과 뭔가 사회 현실과 이렇게 막 어우러졌는데 되게 현실적이야, 영화. 근데 스토리 자체는 진짜 비현실적이지 않아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 진짜 그 선도 잘 지킨 것 같아요. 비현실적이기도 한데 왠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오. 그걸 잘 지켰으니까 집중이 더 잘 됐겠죠. 아니, 비현실적이었으면 아예 진짜 얘기하면 할수록 영화를 계속 보면서 그런 이제 봉준호 감독이 그 관객 스스로 물음을 던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해뒀는데 그 장치들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리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 민 씨처럼 그냥 첫 느낌을 가지고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영화를 보고 나서 내가 본 게 혹은 감독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포인트를 비슷한 맥락에서 봤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발견하기 위해서 두 번째 보기 전에 저희의 리뷰를 보시는 걸 일단 추천드립니다. 진짜로. 그냥 진짜 화장실 갈 생각하면 안 되고 영화 볼 때 이 영화는 화장실 한번 가면 진짜 대소는 영화 새로 가야 됩니다. 예. 그냥 너무 이 타이트하게 모든 게 쪼개져서 다 퍼즐이 맞춰지는 영화라서 야구가 아닌 축구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흐름이 끊기면은 하프타임 없는 하프타임 없는. 그래서 하프타임 없는 그 90분 경기를 논스톱으로 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진짜 논스톱 멈춤 없었던 뭐 굳이 버릴 장면이 없었잖아요. 예, 버릴 장면 모든 게 다 연결이기 때문에 그 연결이라는 민 씨 얘기처럼 모든 장면들의 메시지들을 다 담아 넣었다. 그러면 이 130분 안에 이 메시지를 다 넣기 위해서 이 봉준호 감독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내러티브들을 짰던 것이냐라는. 그래서 저는 봉준호 감독의 그 치열한 보이지 않는 그 수많은 고민들을 박수를 보내주고 싶어요, 진짜로. 이 정도 130분에 이렇게 한 번도 아까 얘기하셨듯이 허리가 아플 정도로 저희가 사실 오늘 프리미엄관 갔습니다. 제가 프리미엄관 처음 갔는데 일반석 갔으면 진짜 허리 아프겠다. 근데 막 이렇게 몸이 긴장되니까 하나도 안 놓치려고 악을 쓰고 보니까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영화 그거 제 관찰자처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굉장한 이야기꾼입니다, 이 사람은. 민 씨가 먼저 잘 수도 있다라고 선포를 했었고 범 씨는 기본적으로 잘 자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영화를 보다가 두 분이 자는지 안 자는지 체크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영화 끝났더라고요. 못 자요. 그 영화 못 자는 영화고. 화장실도 진짜 가고 싶었는데 안 갔어요. 못 가겠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영화가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없을 정도로 정말 빠져서 봤기 때문에 다른 영화면 약간 이게 전개가 보이잖아요. 언제 끝날 것 같다. 약간 어벤져스도 이제 뭔가 쟤랑 싸우겠구나. 싸우네? 이제 끝나겠다. 이런 느낌인데 그냥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이게 이제 끝을 향해 가나 싶었는데 다시 시작돼. 뭐 또 새로 그런 느낌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고편에 줄거리를 공개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야기를 뭘 중심으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고 뭐 그냥 되게 스릴러 맞아요. 장르도 규정짓 게임이에요. 뭐 가족 영화도 아니고 이게 굉장히 슬퍼요. 어떻게 보면 장르가 굉장히 되게 슬픈 다양한
다양한 장르가 있는. 스릴러 느낌도 나고. 사실 잔인한 것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근데 그런 장면 진짜 저는 잔인하다고 느꼈던 것이 상황적인 잔인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 자체로 보면은 피가 튀고 이래도 아까 얘기했듯이 오히려 역으로 관객은 그 장면에서 끔찍하다는 생각보다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고, 다만 상황적으로 잔인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다. 어쩔 수 없는 선택에 놓인 주인공들의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죠. 특히 그 처음에 막 얼굴 두드려 맞고 왔을 때 저는 약간 그때 좀 무서웠거든요. 저 사람 왜 맞았지? 왜 맞았어요? 집사 하시던 왜 분. 맞았어요? 그 제가 유추해 보기에는 빚쟁이한테 맞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예.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 와서 막 빌잖아요. 언니, 저랑 같은 입장인데 저 좀 살려줘요. 하다가 약점 하나 잡으니까 바로 바뀌는. 근데 그 전투가 지하에서 일어난다는 게 너무 슬퍼요. 그 위에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따뜻하게 있는데 우리는 그 빵 하나 혹은 이 쪼매난 지하 공간 혹은 직업으로 대변되는, 가령에 대해서 내가 과장으로 치고 나가려면 대리 하나가 진급을 못 해야 되는 그런 치열한 전투 현장이 지하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주인 가족은 전혀 너무 지장이 없어. 심지어 그 사람들은 목숨까지 위험하잖아요. 굉장히 저는 그게 너무 계속 슬펐어요. 영화 보면서 너무너무 슬퍼 하는데 제가 울 수 없으니까, 두 사람이 있으니까 울 수 없으니까. 근데 진짜 현실적으로 너무 슬펐어요. 왜냐면 우리네 인생이 그런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은 전혀 타격 안 받는 일인데 우리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가령에서 너 해고, 너 해고 이러면 나는 이제 당장 먹고 사는 거 걱정해. 내 아들 걱정해야 되는데 아버지 계획이 뭐예요? 그래서 계획이라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계획이 없어요. 그분들은 계획이 없잖아요. 위에 분들은 계획을 안 물어요. 그리고 그 집사가 있으면서 뭐 하면서 운이 좋아서 잘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 아들이 계속 물어요. 저는 그 질문이 굉장히 가슴 아파요. 아버지 계획이 뭐예요? 왜? 다음이 있어야 되니까. 계획이 없으면 굶어 죽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계획이 필요 없어. 단지 누가 내 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 뒤에 앉아서 보는 거예요. 저는 선 넘는 사람을 싫어해요. 싫어하시잖아요. 저는 선 넘는 사람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기득권자일 수도 있다. 굉장히 반성을 하면서 봤죠. 기존엔 진짜 뭐 누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죠. 근데 진짜 그런 거 보면서 봉준호란 사람이 인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구나. 그리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조감독 하시면서도 막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들었고. 그 감독이라는 직업이 사실 크게 제가 뭐 하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뭐 시나리오를 짜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거를 연출하는 게 감독일 수도 있고 잘 모르겠지만, 뭐 만약에 봉준호 감독이 그 시나리오를 70% 썼다, 그러면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시나리오 쓰는 그 이상이 역할이 감독인 게, 같은 시나리오를 주고 이렇게 이 감독 다 주잖아요. 다른 영화 나올 거예요. 그렇죠, 다 다른 영화 나오죠. 그 부분에서 봉준호가 대단한 부분인 것 같아요. 뭐 할 말 있나요? 그냥 영화 보시고 또 보실 분 또 보시고 저처럼 한번 보고. 한 번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 게, 뭐 2번 보실 분만 저희 리뷰를 보시고요. 한 번 보신 분들은 리뷰를 보지 마십시오. 이거엔 스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번 보실 분들도 보기 전에는 보지 마시고 보고 나서는 이거 같이 나누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 줄 평 한번 해보시죠. 한 줄 평. 먼저 해보실까요? 저요? 아직 하나 켜놓고. 제가 할까요? 먼저 해주십시오. 전 생각이 아직 안 나네요. 기생충으로 선을 긋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선을 그음으로 인해서 누가 누구에게 기생한다고 하는 건데, 사실 기업가든 혹은 가진 자든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든 그 장면에서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아까 와이프가 계속 전화통화할 때 그 우리 아버지 벌 내는 송영호 계속 하잖아요. 그런 기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의 노동력에 그대들이 기생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당신들이 가진 그 돈도 그 노동력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선 긋지 말지어다. 공생인 거죠. 기생충이란 제목보다는 결국 공생으로 가자는 거죠. 저는 그래서 기생충으로 선 긋지 말지어다 라고 하고 싶습니다. 좋네요. 바로 생각을 했잖아.
대단하시네. 제가 문제의식 가지고 있던 부분을 봉빠 됐네요. 봉빠. 저는 사실 봉준호 감독님 영화를 살인의 추억 뭐 이런 류를 좋아하는데 오늘은 굉장히 봉준호 감독님이 던져놓은 이 먹거리를 맛있게 먹고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남기보시고. 네, 버릴 반찬이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반찬이 너무 많았어요. 명언을 쏟아내시네. 말아먹지 않고 하나하나 드셨네. 그쵸. 근데 영화 보다 보면 말아 먹고 싶은 생각 드는 영화 너무 많잖아요. 아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네, 그 장면을 보면서 지겹다 이 생각 드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각각 장면마다 맛이 다 달랐어. 봉준호 영화는 만찬이다. 그리고 곱씹어 볼지어다. 몇 절, 한 줄도 안 했거든. 생각하시라고 내가 시간 준 건데 범씨. 그거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 줄로 생각하라고. 한 줄로 표현이 안 돼요. 근데 한 줄로 표현해서 안 표현하기 되네. 쉽지 않은데 네. 저는 그냥 소름 돋는 영화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이게 맞아요. 근데. 담백하네. 이게 맞아요. 소름 돋는 영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생각하고 계시고 소름 돋는 영화라는 의미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어떤 부분에서 제일 소름, 주제의식이나 뭐 촬영 기법이나 혹은 전체적으로 소름 돋았든지. 그러니까 이 주제의식은 가질 수 있어요. 뭐 누구나 가질 수 있는데 그거를 이 지금 등장인물들하고 그들 사이에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에다가 어쨌든 장면 카메라 워크 심지어 카메라 워크에도 다 담았잖아요. 소름 돋는 것 같아요 그게. 뭐 기본적으로 그 영화 쪽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영화도 찍으려고 계속 노력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김강국님. 네, 내용을 잘 알고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전 알고 있습니다. 그 언젠가 우리 무턱 브라더스가 이런 이해력을 바탕으로 뭐 독립영화 하나 만드는 것도 무턱대고 도전해보는 거죠. 비웃지 마시고요. 아니, 비웃는 제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선 끊지 아니, 말라고요. 비웃는 게 아니라 이게 영상이 떠올랐어요. 아 그래요? 그 전 명작이에요, 명작. 띵작. 띵작. 개띵작 진짜. 띵작. 아, 근데 진짜 띵작입니다. 자, 한 말씀 저요. 해주시죠. 찝찝함 없는 벌레 영화. 와! 찝찝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와. 찝찝함 없어요. 그냥 다 자기들 살아보려고. 언어 마술사네. 다 자기들 살아보려고 진짜 다 아둥다둥 하는 거 다 벌레처럼 보였는데 네. 찝찝함이 없었어요. 그 제목만 들어도 찝찝함이 있잖아요, 사실. 아니, 제목에서 주는 찝찝함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 오늘 포착했을 때 별로 안 보고 싶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안 보고 아니 왜냐면 싶어서 저는 그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칸에 대한 그런 부심.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 찝찝함 없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찝찝함을 느끼려면 그 요소가 결과가 약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나. 그치, 아니면 그치. 너무 불쌍하거나. 아, 그치. 근데 너무 세야 된다게. 그냥 너무 모든 사람들이 그냥 훌훌 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 그 힘든 사람을 봐도 그래 씨발 나랑 똑같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치. 정말 돈 많으신 분들도 그냥 아씨 웃기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좀 정말 생각이 많아지는 건데 되게 기분 좋은 방향으로 영화는 되게 안 좋은 내용들이 많지만 기분 좋게 영화를 딱 나오면서 꽤 찝찝함이 없죠. 되게 그런 약간 멘탈적으로나 아니면 뭐 이런 디스플레이적으로도 잔인한 장면이 많았긴 하지만 찝찝함이 전혀 없었어요. 그만큼 좀 완벽했다. 근데 완벽하지. 완벽했죠. 네, 완벽했다. 마스터피스. 네. 네, 근데 지금 우리 그 새벽쯤 몇 시죠? 2시 새벽 2시 9분에 이어지고 있는 이 배터리도 지금 거의 바닥. 네, 새벽 2시 9분까지 이어지고 있는 우리 기생충에 대한 리뷰를 우리 막내민 씨가 정확하게 마무리해 주셨어요. 기생충이란 영화에는 찝찝함을 남기지 않는 벌레 영화라는 한 줄 평을 해주셨는데 찝찝함 없습니다. 벌레가 나오지 않지만 그 우리 주인공들 군상들이 펼치는 모습들이 마치 벌레처럼 그 사투를 벌이는 모습이 벌레처럼 표현이 되긴 하지만 찝찝하지 않다는 거. 왜? 우리 이야기를 너무나도 현실적이게 봉준호 감독님께서 정말 디테일하게 그렸고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그래서 벌레가 안 나오는 깔끔한 벌레 영화. 자, 맞아요. 그렇게 마무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진짜 많이 보시고. 네, 많이 보시고 저희 얘기에 공감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갑자기 네. 구독과 좋아요. 저희도 구독과 좋아요를 바라는 이거 벌레들입니다. 범행이 어떻게 편집하나. 와, 이거 대난이도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근데